어, 유튜브 이제 다른 채널을 보니까 신청곡들도 틀어주시고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되게 상냥하고 염려 마세요. 꼭 틀어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반성하게 되면서 우리도 신청곡을 좀 틀어드려 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잠시 머리를 일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뒷골 후두 삼각근 후두부 대퇴부를 일순간 강타하면서 뭐 유튜브에서 신청곡 좀 틀어줄 수도 있는 거지 뭐. 뭐 그걸 또 기겁하고 싫어할 것까지 있겠냐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오늘 신청곡 받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일에 하나요? 당일 일부에 하나요? 신청곡 받겠습니다. 신청곡은요. 게시판에 아이고 모니터가 왜 다운이지? 모니터가 다운이잖아. 안 보이네. 모니터가 갑자기 왜 이러지? 뭐가 안 보여. 아이씨, 왜 이게 안 보이지? 아이고, 모니터가 다운이네. 모니터가. 신청곡을 오래간만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또 그냥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틀 수밖에 없겠네요. 일방적으로 틀 수밖에 없겠어. 아이고, 팔자인가 봐요. 팔자. 아유, 봐.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안 보이잖아. 랄랄랄랄라.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사회를 일순간 강타했던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 응징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전에도 이제 성폭행 관련 피해자 관련에 대해서 여러분께 언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치료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눈빛으로, 손짓으로 작은 사고가 나면은 작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가 나면 큰 상처가 남고 흉터가 남고 흉터가 지워지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는 그 흉터가 지워지는 데까지에는 죽을 때까지 깊은 상처가 지속되거나 흉터가 남고 볼 때마다 기억에 남습니다. 흉터가 남은 만큼. 기억되는 것처럼. 성폭력도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큰 사고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돌아보기 싫겠지만 본인에게는 큰 사고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은 주변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고예요, 사고. 주변에 꾸준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변에 꾸준한 관심과 애정,
돌봄. 이것은 안 아픈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필요하고 멀쩡한 사람도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안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그 순간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되지만은 가족들 역시도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뇌에서 분비되는 너무 허무하게도 하나의 알약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을 지탱하게 해주는 꾸준한 관심과 돌봄, 그리고 화학 물질의 하나의 약. 치료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되지만은 함께 치료해야 하고 돌봐 주어야 한다. 가해자를 보복해주고 응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은 피해자분들께서 자신의 경험담이죠. 희생자시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하게 남아있는 흔적들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로 인해서 자신도 아픈데 용기도 주시고, 또 우리 많이 울잖아요. 당신들께서 이제 상상치 못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참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관심과 보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범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잠깐 트인 불씨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못 견뎌서 이제 나온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제 그런 것들을 억누르면서 다 죽어나가는 걸 봤지 않습니까? 다 끔찍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싫어하는 국제망신 조롱거리고요. 눈을 뜨고 정보를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민 소득보다 더 선진국이냐를 가늠하는 기준의 시대입니다. 드리고 싶을 말은 다 좋다. 찬성 안 하셔도 좋다. 기자, 언론 여러분들 다른 기사 다 써도 좋다. 심지어 인터넷 같은데 웹서핑 하다가 이상한 광고 삐릭삐릭 나오고 해도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정적인 낚시성 광고 나오면 낚시도 당해줄게요. 다 힘드니까. 욕하면서 이러는 내가 평소 같으면 안 봤을 텐데 낚시성 기사라 내가 들어가서 이 기사를 보고 말았구나. 뭐 이런 일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분위기도 만들어 드린다고요. 당신들이 쓰신 기사나 당신들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비유가 어떤 말인가에 대해서 먼저 기분 나쁘다라고 운운을 하지 마시고요. 미디어가 이러한 개인의 성을 희생당하고 이 희생자 피해 입으신 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용해 가시면서 미디어가 성을 상품화하시는 데에는 가담하시는 데까지는 참을 수가 거기까지도 참아드릴게요. 그렇지만 미디어가 성폭력에 가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사 자체가 성폭력인 경우가 있습니다. 차마 이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사회 고발이면서 이게 뭔가의 의미를 갖고 이렇게 하면서 위장이라는 가면을 쓰고라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젠 위장도 없어요.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간접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그걸 가장 자극적이고 저열한 형태인 성범죄를 묘사하려고 하고 보고 있으면 이게 우리 보고 즐기라고 하는 것이냐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읽어드렸던 사연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희생자이시면서 피해자 분이십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에 발생했을 때 한참 여러분들은 왜 관심을 안 가졌냐라고 하셨지만은 당시에 많이 관심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안 가졌을 뿐입니다. 당시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운동하고 했던 분들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이 저는 신해철 찬양 방송 아닙니다. 신해철 씨 계셨고요. 두 분 다 돌아가셨네요. 최진실 씨도 계십니다. 여성 가족 성폭력 피해 예방 단체에서도 많이 도왔습니다. 함께 도왔습니다. 김영란법 아시죠, 여러분? 김영란법 만드신 분의 부군 되시는 분 강지원 변호사님이 그때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밀양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려고 했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전달하려고 했고 거리로 나갔고 어떻게든 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사회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말하시면은 그래서 좀 가끔은 속상합니다. 그래서 한번 글 읽어 드려 볼게요. 그때 당시에 보내주셨던 분의 글입니다. 꼭 이 글은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읽어 드려 볼게요. 제가 앞전 영상에도 읽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라디오를 끄고 잠을 자는데 오늘은 켜놓고 잠을 자게 되었고 귀가 밝아지더니 주제가 성폭력이네요. 아, 탄식이 몇 번 나오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될까 하고 글을 씁니다. 저도 경미하지만 경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피해자입니다. 5살 때 겪었고요. 지금은 43살입니다. 38년 전이네요. 저는 그 일 이후에 어머니께 많이 맞았고 경찰이신 아버님은 침묵하셨고 이사를 했어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지 가족 간의 관계가 살갑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고요. 우울증으로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는데 종교 때문이지 그건 죄여서 죽을 수도 없어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6년 동안 상담 공부도 하고 명상도 하고 템플 스테이도 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래도 생활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 일이 내 잘못이 아니어도 아직까지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고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생각 없이 남자들에 대한 분노들이 가시지가 않고 조두순이 사건, 고대 여학생 사건에 부들부들 떨리면서 3일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가해자들 처벌해달라고 댓글 달고 다니고 내게 몹쓸짓한 그 인간을 지금이라도 찾아내서 찌르고 싶다, 죽이고 싶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이 너를 띄었습니다. 그게 3년 전 제 모습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알게 되었고 모임을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자매들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고요. 분노했고 인정했어요. 내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개인 상담을 신청했어요. 상담을 받았어요. 같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위로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그 눈빛으로 그 목소리 톤으로 손짓으로 정말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인정받을 수 있었고 수치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약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 읽어드린 적 있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영어로는 sisters.com 자매님들
입니다. 이 단체를 위해서 고 최진실 씨와 고 신해철 씨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고, 강주연 변호사님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밀양 성폭력 사건과 함께 했던 단체입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가 있었고, 그 사건이 계기로 성인지 감수성이 사회적으로 확대가 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하나는 꼭 죽고 터져야 사회가 바뀐다라는 것을 마음 아프지만은 그때 깨달았어요. 너무 많이 괴로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무서워하고 화를 내고 슬퍼하면서 고민합니다. 정부 당국자나 관계자들이 어떻게든 이제 특단의 조치나 대책을 내놓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는 선이겠죠? 그렇겠죠? 그 자체가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든 단기간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아니면 욕 퍼붓고 이러는 대중들의 행태에도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우리들의 소리에 성과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액션을이라도 취해야 되는, 그게 이제 관료주의잖아요. 관료주의.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코스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노나 보복에 대한 외침들, 무조건적인 잔인한 보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우리의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화낼 수 있는 마음이 아직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같이 화를 내주는 것이잖아요. 단지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제 진술 분석 내용을 좀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너무 내용이 광대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제 핵심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부과한다. 내가 쓴 것도 맞고 자신이 사주한 것도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 회장,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을 기준으로 볼 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때 자신이 직접 한 행위와 사주받은 행위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도 보여질 수가 있다. 사주를 받았다라고 한다라면은요. 그런데 검찰 측 주장은 김성태 회장이 네가 보낸 거야. 사주를 받은 거야. 아니죠. 사주를 받았지만 과실을 본인이 먹었다라는 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자신이 직접 주고 사주도 받았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검찰 측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타이밍이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의 말만 봤을 때 자신이 모두 직접 저지른 행위에 대한 진술만 있다. 하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교사 부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사건은 이제 사실상 많이 꼬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건을 이제 김성태 회장의 행위이냐, 이제 이재명의 교사에 의한 것으로 나가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제3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진다. 수사관들은 항상 제3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까지도 과거의 수사 방식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자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왜 하필 그때 이익이 발생하느냐. 김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의견이 맞설 때에는 주변 사람의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진술이 맞서는데 누구의 말만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국정원 직원인 경우에는 이 사건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우로 봤을 때 대북 송금 사건이 성사가 되든 안 되든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증언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 증언이 상당 부분 없어졌는지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쟁점은 과연 뭘 믿고 사주했느냐.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가를 준다고 했을 때 어디에 줘야 하나? 보통 이럴 때는 현금으로 뽑아서 증거가 남기지 않게 주는 게 보통 상식입니다. 김의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를 보고 준 것이다. 실행범에게 누가 이것을 계좌이체하고 흔적을 남기겠느냐. 직접 만나서 주는 것이죠. 어떻게 흔적을 남기겠느냐. 사주한 사람이 실행범에게 직접 찾아서 주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부족하지 않는 이상 이럴 때는 갑과 을이 바뀐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도를 하고 돈을 주었다? 급박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이나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 측이 제대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도 안 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피고인 김 씨에 대해 이 부지사에 의해 행위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게 됨에 따라 단독 범행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단독 범행을 가정한 사례의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동기를 추단할 만한 자료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에 부탁하고자 하는 부분은 김 회장의 이제 성격이 워낙 괴팍한 상황이라
당시 이제 거래시 갈등 상황이 생겨 우발적인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나. 그리고 교사범이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김 회장 주장으로는 이때 이제 상황이 어땠나. 이제 소송 발생의 여부 확인은 했나. 이때 당시 김 회장의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야 이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북 관련 또는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익 관련으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야지 성사가 되면 모두 이제 어그러지게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미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공시 송달로 하면 이제 결식 재판으로 돼서 재판이 확정이 된다. 그렇다면 피해가 더 크다. 재산을 잃게 된다. 이것이 맞냐? 원한으로 인한 사주가 발생된 사건이냐?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너무 사건 처리가 교사범에게 하는 행동이 무슨 기계적으로 하는 행동 같아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단독 범행을 그렇다면 왜 벌였냐? 재판부는 이때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독 범행의 가능성과 동기 등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맞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단독으로 저질렀을 가능성, 일종의 강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 관계자가 이제 지랄지랄 하니까 실제로 김 회장이 지니고 있는 돈도 있고 뭐 이렇게 빼놓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꾹꾹학 동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놈은 완전 범죄자니까. 근데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보통의 강도 같으면 튀어야 합니다. 그 돈을 갖고. 근데 돈을 꼬박꼬박 받고 통장도 받고 있고 갖고 있으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이 강도놈은. 그렇다면 이 김 회장이 돈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쌍방울 본사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또는 김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통령, 이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측근 관계자가 통일부죠. 또는 뭐 이제 민정수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입니다. 하여튼 문재인 정부 대통령 측근 관계자가 그러는데 대통령님이 대북 관련 사업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끼는 게 싫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돈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것을 쌍방울 회사 측에서 전해 듣고 못 해주겠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쌍방울 측에서 이 소리씩을 듣고 이제 그래 뭐 이번에 보내고 나중에 돌아오겠지. 몇 번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은 김 회장은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에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범죄의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라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대통령 측근에게 대북 관련 사업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끼는 게 싫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간질했던 사람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쌍방울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쌍방울 임원은 그 소식을 받고 그래 뭐 이번에 보내고 나중에 돈 돌아오겠지. 못 돌아올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돈을 몇 번씩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 회장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 범죄였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의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제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1995년도에 있었던 경북 영덕군 이제 부산에서 100억대 자산가의 사망사건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로 인해서 이제 토막살인사건이 난 사건인데요. 운전기사에게 이제 살해당한 후 안매장 당하신 분입니다. 김경우 피살 사건인데요.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대북 송금 사건하고는 다른데요. 스토리 구성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사건도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되시는 분을 이제 그 운전기사분한테 사주를 했다. 죽이라고 사주를 해가지고 이제 누명을 쓰셨어요. 그래서 1심 판결에서는 징역 10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기사는 당시에 구치소에서 성범죄 혐의로 잡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거 올려볼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하고요. 이게 그런데 더 웃긴 부분이 뭐냐. 자금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돈을 자꾸 요구하는 측, 통정부, 중대한 임무로 이제 돈을 요구를 했다. 나노스의 사업 개발 목적은 이제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나노스는 삼성전자의 이제 하청 기업입니다. 휴대폰에 이제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제 국제법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검사 측의 주장은 문서상으로 안보수에게 돈의 명목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에 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들어주지 않아서 곤란에 처했다. 그래서 돈이 필요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해서 전원 자체가 문건이 나왔고, 너무 막 글씨를 엉망으로 갈겠습니다. 자원 개발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노스 계열사. 우리 국제법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보조금 협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이게 시간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이 대북송금이 처음에 시작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화영 부지사는 재판 출석일이 2013년도 4월 1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쭉쭉쭉쭉 이어지면서 2020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고 쭉쭉쭉쭉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보조금 협정이라는 게 아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얘기가 중구난방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또 다른 WTO 부속 협정은 부조금 협정이다라고 합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WTO 회원국 정부가 특정 민간 기업에게 재화 내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민간 기업이 수출에 종사하게 되거나 보조금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확보가 가능해져서 국제 교역을 교란하고 외국의 경쟁 기업에 대해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를 확인하고 제재 조치를 부과하기 위하여 도입된 부속 협정이 보조금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말이 좀 복잡한데 패스하시고요.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먼저 정부기관이 다른 정부기관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보조금 협정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 다른 민간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건 역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민간 기업에 자금을 제공을 하여도 그러한 민간 기업이 수출이나 수입에 전혀 종사하지 않고 국내 활동에만 국한한다면 보조금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협정상 보조금의 구성 요건은 3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3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지만 그 규제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때 자금이 제공됩니다. 정부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공하는 건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제 징수해야 될 세금이나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것, 뭐 이런 조치, 재정적 기여에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제적 혜택이라는 것은 정부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수혜기업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제공하였거나 또는 뭐 그 실제 여러 가지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등 하등 지역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증이 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성이 이제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기업 산업 혹은 몇 개의 기업 산업만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라면은 특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이제 지원 규모가 크더라도 정부가 이제 광범위한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그 지원이 이제 아무리 정부 이제 그러니까 지원 규모가 크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보조금 협정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막 메어서. 그래서 이때 발생되는 게 이제 반덤핑 조사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나, 지금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노리는 걸 아닌가. 이제 앞에는 다 생략을 하고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까지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상계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이 경우에 수출국 정부가 제소국이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한 수입국 정부가 피제소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교부를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주장해서 이제 직접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제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보조금 협정이 특별히 이제 규제하고 있는 금지 보조금, 수출 보조금, 수입 대체 보조금이라는 게 해당이 되는데요. 수입국 정부가 주장하는 상황이라면은 보조금 협정이 제3부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보조금이라면은 제4부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경우 수입국 정부가 제소국이 되고 수출국 정부가 피제소국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입국 정부가 승소한다라면 문제의 보조금 교부 조치는 철폐 내지 변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보조금 협정 제4부에는 허용 보조금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시효되어 이제 1999년도 이제 말에 종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협정문은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연구개발, R&D 보조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환경 개선 보조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 지역 보조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정부가 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여도 여기에 대한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보조금 협정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 경기도의 스마트팜이 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그래서 이 면책 조항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보조금 협정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이 부분을 지금 노린 것 아닌가. 이는 이제 국제사회가 한편으로는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의 지원 조치를 국제협정에 반하는 보조금 교부 조치를 취하면서도 일정한 그러니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며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법규의 충돌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얘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예요. 환경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도 환경개선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 조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이제 보자라는 것입니다. 유엔 제재 위반을 은폐 방조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건은 이제 김성태 쌍방울에 의한 게이트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이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법원에서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를 열어서 국회 차원에서 상황과 대책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들도 정부의 방치 가운데 이제 은폐 의혹에 관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대로라면은요. 정부의 국정원도 알았고 국정원이 알았다라고 하면은 대통령도 알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방치를 하고 은폐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에 관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등의 미국의 독자 제재 우려 등이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어느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잘못 골랐다라는 것입니다. 유엔 결의 위반 주체는 국내 수입 법인 3곳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결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제재 결의 이행 주체입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치기 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와 맥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정치 공세입니다. 한미 공조와 함께 정부 내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이제 의심 거래가 있다라면은 검사, 조사,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발표가 수사 중간에 따른 사법 조치에 앞선 행정 조치가 먼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된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산하 전문 패널이 있고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유엔 통보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엔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해 회원국 정부가 취급해야 할 의무가 5단계 조치 의무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정보 입수 공유. 두 번째, 경기도 스마트팜 도시 검색과 스마트팜 검사. 세 번째, 조사 수사 진행. 네 번째, 관련자 처벌. 다섯 번째, 송금 계좌 사용 금지, 자금 출납 억류 등 5단계 조처를 모두 했거나 취할 예정이었어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정부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시 해당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 및 은폐, 논란,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 등과 관련해 세 가지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쌍방울 송금 관련 사례가 국내에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북한의 잇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거론될 만큼 정세가 악화된 때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일부러 은폐 방지했다라는 의혹 제기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셋째, 첩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한 주체가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를 이루고 있는 미국 정부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미국한테서 제재 위반 사례 첩보를 받고서 뭉갠다. 가능하지 않는 상상이다. 미국 두 대변인은 9일 현재 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당시 문재인 정부 말합니다.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 독자 제재는 제재 위반과 회피가 반복적, 체계적이고 관할 정부가 조사 등 충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적용이 검토 추진된다.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유엔 결의 위반 사례 적발 사실을 통보하면은 위원회는 안보리 15개 회원국의 관련 사실을 회람의 주의를 환기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제 관한 사건은 단순히 이제 한국 법원에서만 할 게 아니다. 유엔 제재 위반, 검찰의 말에 의하면 유엔 제재 위반 및 은폐, 방조했다라는 사건이다. 이것은 김성태 쌍방울 게이트다. 그러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를 열어 국회 차원에서 상황 대책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먼저였다. 또한 언론들도 정부의 방치, 은폐 의혹에 관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